국가를 위해 괴물과 싸웠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하는 남자, 전설의 특수부대 지휘관 최강민, 법의 이름 아래 가장 약한 자를 사냥하는 부패한 하이에나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아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짐승처럼 살해당한다. 그들은 한 남자의 목숨을, 하찮은 벌레처럼 짓밟고 모든 것을 완벽한 거짓으로 덮어버린다.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범죄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그 잔인한 범죄의 모든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눈에 지옥의 낙인처럼 새겨졌다는 것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는 국가에 바쳤던 충성을 거두고 오직 피해 복수만을 위한 외로운 전쟁을 선포한다. 그는 유령이 되어 도시의 어둠 속에서 적들의 숨통을 하나씩 조여오기 시작한다. 복수의 칼날이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겨눌수록 국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그를 덮쳐오는데 과연 그는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 법 위에 군림하던 괴물들은 심판의 그림자 앞에서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피의 복수 끝에서 그는 과연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남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밤은 죽어가는 도시의 상처를 가리는 검은 수의 쇼이와도 같았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개나리 마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철거를 기다리는 이곳은 거대한 유령 도시였다. 부서진 담벼락, 깨진 유리창, 그리고 버려진 살림살이들이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삶의 흔적들을 희미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 유령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반쯤 무너져 내린 옥상 위, 한 남자가 어둠의 일부인 양,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강민. 그의 존재는 이 죽음의 풍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의 심장 박동은 극한으로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느린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관찰자였다. 포식자였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추의 전설적인 팀장이었던 남자. 그의 시선은 아래쪽 골목길에 희미한 모닥불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불빛 주위로 이 도시의 마지막 그림자인 노숙자들이 앙상한 유령처럼 모여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가 있었다. 강민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전장을 헤매면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얼굴. 그의 아버지 최경석이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설계사였던 남자. 아내를 잃은 슬픔과 세상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남자.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아들에게 작은 쪽지 하나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남자. 강민은 지난 몇 달간 군에서 배운 모든 추적 기술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이곳에서 찾아낸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남루한 옷, 엉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텅 빈 눈, 강민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는 다가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이제야 왔냐고? 왜 자신을 버렸냐고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말없이 그를 끌어안아야 할까? 그가 고통스러운 망설임 속에서 발을 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길의 어둠을 찢으며 두 개의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다. 경찰차였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그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형사 3명이 내렸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시민을 보호하는 자의 그것이 아닌 먹잇감을 사냥하는 자들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노숙자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강민의 아버지를 향해 턱짓했다. 최영감. 오랜만이네. 아직도 그 더러운 목숨. 붙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강민의 아버지는 그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이 품속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당신들이 찾는 거 나한테 없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비웃었다. 영감, 우리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얌전히 구걸이나 하던 내 더러운 인생. 여기서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를 둘러쌌다. 강민의 모든 근육이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강철처럼 긴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저자들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저들이 아버지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형사가 아버지의 품속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품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병 같은 것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안에는 흙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형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리더 격의 형사가 주먹을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비참하게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어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군홧발이 늙고 병든 남자의 몸을 마치 축구공처럼 걷어찼다. 강민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짐승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그의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정은 너를 죽인다. 상황을 통제하라. 모든 것을 기록하라. 그는 품속에서 군용으로 제작된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줌 렌즈를 당겨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폭력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미소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저항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안 돼. 마지막 순간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흙이 담긴 약병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임이 틀림없었다. 리더 형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3단봉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머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퍽. 세상이 멈춘 듯한 끔찍한 소리. 아버지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의 손에서 약병이 다시 굴러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형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닌 귀찮은 일을 처리했다는 듯한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리더 형사는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다른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현장 정리해. 술 취한 노숙자들끼리 싸우다가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처럼 보이게 깨진 소주병 몇 개 가져와서 저 영감 손에 쥐어주고 지문 깨끗하게 닦는 거 잊지 마. 그들은 능숙하게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는 괴물들이었다. 모든 조작이 끝난 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찰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어둠 속의 한 남자에게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골목길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은 옥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아버지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붉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피 묻은 맹세를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위험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제가 한 놈도 남김없이 전부 다 당신이 계신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수색은 이제 피의 복수극이 되었다. 조용했던 관찰자는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처형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한 도시의 부검실, 최강민은 피해자를 아는 시민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했다. 부검인은 판에 박은 듯한 목소리로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읊었다. 사망 원인은 만취 상태에서의 실족으로 인한 두부 외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꾸민 완벽한 시나리오대로였다. 강민은 그 거짓말을 묵묵히 들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복수. 그는 슬픔을 느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슬픔은 이제부터 그가 행할 모든 잔인한 행위들의 마지막 변명이 되어줄 터였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작고 초라한 장례를 치렀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버지를 차가운 유골함에 담아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억눌렸던 과거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손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동료들을 구했던 그 단단하고 강인한 손이 정작 자신의 아버지는 구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회상 25년 전 무너지지 않는 성벽. 그때의 아버지 최경석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구조 설계사였다. 그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설계로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강민에게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다리와 빌딩의 모형을 보여주며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강민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단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 전체든 말이다. 그 시절 아버지는 그에게 세상 그 자체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었다. 그들의 가정은 따뜻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버지가 태양그룹이 주도하는 국가적인 규모의 한강대교 건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면서부터였다. 그는 설계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김 의원과 태양그룹이 건설 자재를 빼돌리고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 다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것은 다리가 아니라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살인 흉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비리의 증거를 모아 언론과 검찰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괴물들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그들은 아버지를 직접 죽이는 대신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과거에 설계했던 다른 건물의 작은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 그것을 대대적으로 부풀렸다. 언론은 그들의 돈을 받고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국민영웅에서 부실 공사의 주범으로 만들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모든 명예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이 찾아왔다. 평생을 남편의 명예를 믿고 살아왔던 강민의 어머니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의 굳건했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명예, 그리고 자신의 신념까지. 그는 술에 빠져들었고 세상과 등을 돌렸다. 어린 강민은 자신의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하루하루 폐인처럼 망가져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강민은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았다. 바로 군대였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잊고 싶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전사에 자원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벽한 군인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과거의 잔해 속에 버려둔 채 떠나버렸다. 그가 노숙자가 되기 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첫 휴가 때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되잖아요. 어린 군인의 절규에.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대답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어. 아들아, 이제 와서 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다시. 현재 최강민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든 채 텅 빈 화장터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을 찢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지독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어젯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를 버렸던 것이다. 그의 복수는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어젯밤의 살인자들을 향한 피의 복수, 그리고 과거에 비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속죄. 그는 이제 25년 전 아버지의 인생을 처음으로 무너뜨렸던 바로 그 괴물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가 설계했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다리 위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바람에 날려 보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날 밤 최강민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돌아왔다. 군의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만이 아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한 명의 군인이 아닌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실이었다. 벽에는 재개발 지역의 상세 지도와 어젯밤 그가 촬영한 형사들의 얼굴 사진, 그리고 김 의원과 태양그룹의 관계자들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차가운 분노와 임무의 무게 뒤로 밀어 넣었다. 그는 더 이상 최경석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지휘관 최강민 소령이었다. 그의 마지막 임무를 위해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어젯밤 그가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는 형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대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작전 파일을 하나 생성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단 2글자였다. 작전명 심판. 버려졌던 군인의 가장 외롭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최강민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강철과도 같은 이성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3명의 형사들에 대한 모든 것을 며칠 밤낮에 걸쳐 분석했다. 그들의 신상 정보, 재산 관계, 가족, 그리고 약점까지. 그는 군 시절 적국의 수뇌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심리전 심리전을 계획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3명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박종구 형사였다. 그는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 아니었다.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먼저 박 형사의 아내에게 발신인 불명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그가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불법 도박장의 주소와 그가 잃은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그날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다음, 강민은 박 형사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박 형사가 자주 앉는 도박장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죽은 아버지가 즐겨 피우던 담배 한 개비가 놓여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는 자신이 도박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흐릿하지만 섬뜩한 사진이 전송되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 방, 강민은 박 형사가 돈을 빌린 악덕 사채업자의 계좌로 그의 빚의 일부를 익명으로 갚아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그의 파트너인 김판석 팀장이 뒤를 봐준 것처럼 교묘한 흔적을 남겼다. 박 형사는 자신을 도와준 것이 김 팀장이라고 믿게 되면서 그에게 빚진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박종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동안 강민의 두 번째 목표는 그들의 리더인 김판석 팀장을 향했다. 그는 김 팀장이 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비리 증거를 포착했다. 그는 그 증거를 대형 언론사가 아닌 구독자 몇 명 없는 작은 유튜브 채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 감찰과가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명분이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처음으로 흠집이 생기자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리고 강민은 그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팀장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을 찌른 건 박종구 형사다. 돈이 급해서 당신의 정보를 팔아넘긴 거지. 조심해. 이제 부패한 동맹은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김 팀장은 박종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박종구를 따로 불러내 살벌한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 배신자 새끼. 마지막 목표는 막내인 이동진 형사였다. 강민은 아버지의 살해 현장이 담긴 영상 속에서 그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죄책감을 보았다. 그는 아직 괴물이 되지 못한 어설픈 악마였다. 강민은 그를 협박하는 대신 그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기로 했다. 어느 날 이동진 형사의 집으로 발신인 불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위협적인 물건 대신 낡은 경찰 윤리 강령 책 한 권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그날 밤 김판석 팀장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 어떤 협박보다도 그 소포는 이동진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경찰 제복을 더 이상 떳떳하게 마주볼 수 없게 되었다. 최강민이 설계한 심리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3명의 형사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존재에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불신하고 스스로의 죄책감 속에서 파멸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가장 약한 고리였던 박종구가 먼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채업자와 김 팀장의 압박, 그리고 아내의 비난 속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찾아 나섰다. 바로 그들이 최강민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그리고 김 팀장이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던 그 흙이 담긴 약병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김 팀장과 그리고 그 배후의 누군가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그는 김 팀장이 그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의 낡은 증거물 창고로 잠입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던 김 팀장에게 파악된 후였다. 증거물 창고 안 2명의 부패한 형사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증거까지 훔쳐 이 배신자 새끼 팀장님이야말로 왜 날 의심하는 겁니까? 우릴 지켜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이 막 주먹다짐으로 번지려는 순간이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이동진 형사가 들어섰다. 그는 두 선배의 추악한 다툼을 경멸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부패의 사슬로 묶여있던 세 남자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완벽한 삼각대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리더와 약한 고리, 그리고 흔들리는 양심, 그들의 경고했던 범죄 제국은 최강민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최강민은 창고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 스나이퍼용 스코프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스코프의 끝에 달린 것은 소총이 아닌 고성능 카메라였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을 위해서 경찰서 증거물 창고 3명의 부패한 형사들 사이의 대치는 결국 폭력으로 끝을 맺었다. 김판석 팀장은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르는 증거물을 손에 쥔 박종구를 맹수처럼 공격했다. 비겁했지만 생존 본능은 강했던 박종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혼돈의 순간 막내 이동진은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괴물의 편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총을 뽑아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그 소란을 틈타 박종구는 증거물인 약병을 손에 쥔 채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동진은 김 팀장을 막아서며 그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다. 김판석은 자신을 가로막는 이동진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너, 이 새끼, 감히 날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제 마지막 남은 양심입니다. 이동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김판석은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통제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한편 도망자가 된 박종구는 이제 경찰과 자신을 쫓는 정체불명의 유령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훔쳐낸 작은 약병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자 동시에 자신의 목을 조여올 교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강민은 이 모든 상황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종구가 숨어있는 낡은 여인숙까지 파악했지만 그를 힘으로 덮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그의 정신을 조여나갔다. 박종구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남편이 숨어있는 여인숙의 주소와 함께 남편분이 김판석 팀장에게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살리고 싶으면 경찰이 아닌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아내의 절박한 신고로 여인숙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박종구는 더욱더 궁지에 몰렸다. 마침내 최강민은 변조된 목소리로 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당신 손에 든 그 약병 내가 사지. 당신 목숨 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쳐주지. 김판석과 그의 배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그걸 나한테 넘겨.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결국 박종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역의 한 물품 보관함. 박종구는 그 안에 약병을 넣어두었고 대신 거액의 현금과 필리핀으로 향하는 미랑선 티켓을 찾아 들고 사라졌다. 최강민은 그를 일단 살려두기로 했다. 언젠가 법정에서 필요할 살아있는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은 마침내 아버지의 유품을, 그의 목숨값이었던 그 작은 약병을 손에 넣었다. 그는 약병을 열어 그 안에 담긴 평범해 보이는 흙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아버지, 대체 이 흙 속에 무엇을 숨겨두신 겁니까? 그는 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화생방 CBRN 분석 전문가인 이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 군을 떠나 민간 연구소에서 조용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강민의 부탁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흙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약속했다. 며칠 후 이 박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기준치의 수천 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특정 산업 단지에서만 배출되는 맹독성 산업 폐기물이었다. 최소령.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정도 수준의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그 땅은 앞으로 수십 년간 죽음의 땅이 될 거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인 모를 암과 기형아 출산, 그리고 신경계 질환으로 죽어가게 될 거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재개발 지역은 단순한 달동네가 아니었다. 그곳은 태양그룹과 김 의원이 주도하는 진성 신도시 프로젝트의 부지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땅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불법 산업 폐기물이었다. 그들은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위해 정화 비용을 아끼려 그 끔찍한 진실을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 최경석은 위대한 건축 설계사였다. 그는 아마도 그 땅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직전 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흙 샘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그 땅 위에서 살아갈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었다. 최강민은 이제야 자신과 싸우고 있던 적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부패 경찰이나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되었다. 그의 책상 위 사건 관계돼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었다. 진성 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허가 서류에 서명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고위 관료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은 그의 상상 이상으로 깊고 넓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밀 전화기가 울렸다. 떨리는 목소리에 이동진 형사였다. 선배님, 김판석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적들은 마지막 남은 증인의 숨통마저 끊어버리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선배님, 김판석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절 죽일 기세입니다. 이동진 형사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최강민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의 올가미가 마침내 괴물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마지막 남은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의 목소리는 전장의 지휘관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정신 차려, 이동진 형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당황하면 죽는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 그날 밤 서울의 뒷골목에서 한 마리의 쫓기는 쥐와 그 쥐를 쫓는 두 마리의 고양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이동진은 최강민의 지시에 따라 익숙한 서울의 지리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뒷골목과 지하철 그리고 복잡한 재래시장을 오가며 김판석의 추적을 따돌리려 애썼다. 그의 등 뒤에서는 악마의 그림자처럼 김판석의 끈질긴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판석은 자신의 경찰 권한을 남용하여 교통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동원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3의 눈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도시의 모든 CCTV를 해킹하고 자신이 미리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되어 이동진에게 가장 안전한 도주로를 지시하고 김판석의 추적을 교란했다. 이동진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의 품속에는 그가 마지막 양심을 걸고 훔쳐낸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3일 전 그는 김판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사무실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양그룹과 김 의원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김판석의 비밀 비자금 장부를 복사해두었던 것이다. 그는 추격전의 와중에 강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배님, 제가 김 팀장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비리의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동진을 구하는 것은 곧 부패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는 것이 되었다. 강민은 이동진을 마지막 접선 장소로 유도했다. 수십 년 전 폐쇄되어 지금은 유령처럼 버려진 낡은 서울역의 폐역사였다. 이동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폐역사 플랫폼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강민만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 배신자 새끼야. 반대편 선로의 어둠 속에서 김판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의 추적 기술이 아닌 짐승 같은 자신의 감으로 이동진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다. 세 남자의 마지막 대치가 멈춰버린 시간의 공간 속에서 시작되었다. 김판석은 총을 뽑아 이동진을 겨누었다. 그 장부 내놔. 그리고 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실족사로 처리해주지.
이동진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마지막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마지막 증거를 지키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품속에서 장부가 담긴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김판석이 아닌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플랫폼의 기둥 뒤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다. 그곳에 최강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선배님 받으세요, 이걸로. 부디 정의를. 그의 절규가 텅 빈 역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젊은 경찰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던진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김판석의 총구가 장부가 날아간 어둠을 향해 불을 뿜었다. 탕! 동시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온 최강민이 이동진의 몸을 덮치며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그는 한 발 늦었다. 탕탕 연이어 울린 두 번째, 세 번째 총성. 이동진의 몸이 강민의 품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의 눈은 강민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판석이 피 묻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최강민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노한 야수의 포효였다. 그는 쓰러진 이동진을 뒤로하고 김판석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닌 전술용 나이프였다. 김판석은 공포에 질려 방가쇠를 당겼지만 그의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다음 순간 그의 손목과 어깨, 그리고 다리의 관절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강민의 나이프에 의해 정확하게 파괴되었다. 강민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살아있는 지옥을 선물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민은 쓰러진 이동진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젊은 경찰의 심장은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동진의 품속에서 그가 던졌던 장부와는 또 다른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아마도 그가 남긴 마지막 보험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최강민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그의 팔에는 어젯밤의 총격전에서 입은 관통상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동진이 목숨과 맞바꾼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김판석의 비자금 장부에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경찰과 태양그룹, 그리고 김 의원을 잇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 모든 범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전 상황판에 붙어있던 이동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붉은색 마커를 들어 그의 사진 주위로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위로 가로선을 그었다. 전사자, 그의 복수는 이제 아버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려다 죽어간 한 젊고 용감한 경찰의 넋을 기리는 무겁고도 신성한 전쟁이 되었다. 그의 다음 행동에는 더 이상 심리전이나 자비는 없을 터였다. 오직 심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동진 형사의 죽음은 최강민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자비마저 불태워버렸다. 그의 싸움은 이제 복수를 넘어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젊고 용감했던 한 경찰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편 김판석은 병원에 입원하여 목숨만 겨우 건진 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경찰로서의 인생은 끝났고 그를 보호해주던 조직의 비호도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쫓는 정체불명의 유령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과 태양그룹의 회장은 마침내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 조직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군사 전문가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가졌으며 필요하다면 폭력도 서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령을 잡기 위해 진짜 괴물들을 고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전직 해외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그림자 속의 민간 군사기업 PMC 아블렉 옵스의 최정예 팀이 서울의 비밀리에 입국했다. 그들의 리더는 바이퍼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냉혹하고 효율적인 킬러였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유령을 찾아내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이었다. 서울은 이제 2명의 최상위 포식자가 서로를 노리는 거대한 사냥터가 되었다. 용병들의 추적은 뱀처럼 집요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최첨단 추적 장비와 뒷세계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최강민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종구가 사라졌던 서울역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그의 흐릿한 형체를 포착해냈고 그가 사용했던 익명의 계좌들을 추적해 그의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거대한 그물망이 서서히 최강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강민 역시 자신이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안전 가옥을 버리고 다시 완벽한 유령이 되어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폐쇄된 지하철 터널에서 잠을 잤고 마철루의 옥상을 통해 이동했으며 수십만 인파가 오가는 남대문 시장의 소음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다. 어느 날 밤, 용병들은 마침내 그의 은신처 중 하나였던 낡은 폐공장을 덮쳤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 한 잔만이 그들을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그는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최강민은 깨달았다. 도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는 사냥감이 아닌 다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을 추적하는 방식을 역으로 이용하여 함정을 팠다. 그는 일부러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용병팀의 일부가 미끼를 물고 흩어졌을 때 그는 그들을 하나씩 어둠 속에서 사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냥은 한강변의 버려진 화물 터미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용병 2명을 소리 없는 격투 끝에 제압했다.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첨단 통신 장비를 빼앗고 그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새겨 넣었다. 빼앗은 통신 장비를 통해 최강민은 이제 적들의 모든 계획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다음 목표로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이 박사의 연구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박사를 납치하여 자신을 유인해낼 생각이었다. 그날 밤 최강민은 먼저 이 박사의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은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결전지가 될 터였다. 연구소 안에서 최강민과 바이퍼가 이끄는 나머지 용병들 사이에 마지막 혈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난투가 아니었다.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고도의 전술과 심리전이 오가는
진짜 특수부대원들의 싸움이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이동진 형사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분노를 차가운 살기로 바꾸어 적들을 압도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바이퍼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두 괴물의 싸움은 처절했다. 하지만 결국 복수라는 이름에 더 강한 신념을 가진 최강민이 마지막 승자가 되었다. 그는 바이퍼를 죽이지 않고 그의 사지를 모두 부러뜨려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강민은 의식을 잃은 바이퍼의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김 의원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초조함에 가득 찬 김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이퍼, 상황은 어떻게 됐나 그 유령놈. 처리한 건가? 최강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의원. 수화기 너머의 김 의원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보낸 개들은 내가 아주 유용하게 잘 거두었소. 너는 대체 누구냐? 김 의원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최강민은 창밖에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것은 이 모든 부패한 괴물들을 향한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나는 심판이다. 그는 통신기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짓밟아 버렸다. 가장 강력했던 사냥개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그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마지막 증거가 들려 있었다. 물리적인 사냥은 끝났다. 이제 법과 여론의 이름으로 행해질 진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심판이다. 최강민의 그 한마디는 김 의원과 태양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온 유령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분노와 살기를 느끼고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해외로의 도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최강민의 그물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 이동진 형사가 목숨과 맞바꾼 비자금 장부, 맹독성 폐기물 분석 보고서, 그리고 생포한 용병 리더 바이퍼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칼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윤지수 부장검색에 익명으로 보냈다. 그녀는 과거 최강민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서 싸웠던 소신 있는 변호사의 딸이었다. 증거를 확인한 윤지수 검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여 진성 신도시 게이트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그녀의 칼날은 성역도 자비도 없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자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인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태양그룹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것을 덮으려던 찰나 들이닥친 특수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판석 팀장을 비롯한 부패한 형사들 역시 모두 병실에서 체포되었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을 좀먹어왔던 거대한 부패의 성벽이 불과 며칠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죄는 너무나 무거웠다. 주범인 김 의원과 태양그룹 회장은 살인교사, 대규모 환경범죄, 천문학적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판석을 비롯한 공범들 역시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 전의 낡은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최경석 박사는 비리 공사 혐의를 벗고 오히려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우려 했던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서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불명예라는 주홍글씨가 마침내 지워졌다. 진성 신도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정부는 그 죽음의 땅을 대규모 환경 정화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화로운 아파트 대신 기업의 탐욕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는 생태공원과 최경석 박사와 이동진 형사의 이름을 딴 작은 추모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최강민은 윤지수 검사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 출범할 국가 반부패기구의 특별 요원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의 전쟁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몇 달 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최강민은 아버지 최경석의 새로 단장된 묘 앞에 서 있었다. 초라했던 무덤은 이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깨끗하고 품이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의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하고 깨끗한 양복 차림의 한 명의 아들이었다. 그는 묘비 앞에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담겨있는 가장 명예로운 무공 훈장을 꺼냈다. 그는 그 훈장을 아버지의 묘비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버지, 저에게 진짜 영웅은 언제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의이자 그 자신의 지옥 같던 군인으로서의 과거를 내려놓는 조용한 작별 의식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죄책감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서려 있었다. 그는 묘비를 뒤로하고 햇살이 가득한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지만 평범하고 조용한 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혼에도 눈부신 새벽의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